오늘 이 강의는 2016년을 맞이해서 최초로 벽두에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제가 예측하기에 2016년은 저의 인생에서 아주 그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그 살아온 여정이, 지적인 여정이 많은 것이 축적이 되었고, 그 축적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어떠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뭔가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아는 게 없고, 너무 아직도 머리가 애매모호한 상태고, 하다못해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같은 책을 하나 들여다봐도 여전히 내가 20대에 들여봤을 때랑 똑같이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결국 그 애매모호한 느낌이 드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모호하지 않을까. 플라톤도 모호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모호하고 러셀도 모호하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결국 러셀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는 자세도 역시 20세기에 살았던 그의 분석 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 특히 논리학적인 마크가 말하는 논리학이라는 게 젤의 논리학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인식론과 결부된 그런 논리학이겠지만, 그런 논리학적 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기엔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고통스럽고, 그건 역시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파생되는 문제지 우리 문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접할 때마다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저께 프레시안의 박인규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현대 중국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프레시안에 있는 이 사람이 현대 인민해방군 공군 소장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현대 중국과 미국의 문제, 그리고 둘 사이에서 바라보는 세계 정세에 관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윤을 착취해서 생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구석시대 때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있는 거고, 그 시장에서 생기는 이윤 가지고
자본주의가 생겼다. 이런 엉터리 이론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막스가 근본적으로 그 19세기 산업사회의 특수성을 가지고 착각을 한 거지.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장 잘 운영해서 거기서 아무리 착취한들 거기서 확대 재생산을 아무리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큰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뭐 어디 가끔 가서 그냥 뭐 여행이나 다니고 자식들 뭐 미국 유학 보내고 이런 정도 돈이나 뜯는 거지. 그게 무슨 그거가 자본주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는 다스 카피탈을 이거 하는 건데, 이거는 캐피탈리즘의 카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안타이 마케트라는 거예요. 안타이 마케트. 반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뛰어넘는 어떠한 폭리. 그러니까 시장의 이득, 시장의 이 교환 사용 가치는 막스가 말하는 이제 자본론의 사용 가치, 뭐 교환 가치부터 시작을 하고 뭐 양질을 논하고 뭐 이런 모든 그런 이원론에 기초해 가지고 그 막스가 치밀하게 전개한 그런 가치 이론 가지고 자본주의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브로델이라는 사람은 참 난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 폭리를 내먹는 것의 싸움인데, 이 폭리의 역사가 결국은 이 폭리가 발생하는 거는 이게 예로부터 이제 도둑질, 이런 게 이제 폭리죠. 예를 들면 이게 안타이 마켓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열하게 해서 뭐 목수가 그냥 뭐를 해서 가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거기서 뭐 임금을 뭐 어떻게 축적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싼 걸 하룻밤에 가서 들고 오면은 그거 이제 폭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몇 천만 원에 판다. 그건 제로에서 그냥 몇 천만 원의 이윤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자본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리, 이 도적질을 하는 가장 이제 인류사의 수단이 사실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폭리를 꾀하기 위한 물류의 어떤 혁명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16세기나 여기부터 시작된 게 이제 해적질. 이 해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물류를 이제 브라질에서 무슨 염료가 나오면은 그거를 유럽에다 팔면 벌써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그 당시 이게 발생하는데, 또 그걸 중간에 터는 새끼는 더 가까운 근해에서 터는 놈들은 더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해적들은 전부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결탁한 거거든요. 결탁하고 이런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해적들 뭐 이게 전부 그 해적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적들이 관련하는 항구들이 지금 중세부터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그러니까 자본주의 도시로 번영한 도시로 그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브로델이 쭉 말한 거거든요. 내가 자세히는 저기지만 그러니까는 그 해적지 이거의 대표적인 동양권에서는 사실 이게 일본 놈들 아니에요. 이 왜구라는 개념이 사실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왜 일본이 근세에 이 동아시아에 이 자본주의 국가로 나설 수 있는 게 결국 얘들이 도둑놈들이래요.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해적질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역사, 도둑질의 역사가 사실 인류의 자본주의의 참모습이라는 거지. 이거는 안타의 마케트고 초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로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상가죠. 이게 애널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불란서의 그 역사 잡지에 꾸준하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새롭게 규정을 했는데 난 이 이론에 전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다 또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딴 얘기가 또 괜히 플라톤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삐졌는데 사실은 이 중국이라는 게 동양 사회에서 중국이라는 것이 오늘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청나라가 이제 명을 멸망시키고 그 3대째 그야말로 순치제를 거쳐 강시로 가가지고 이제 옹정하고 건룡 이제 건룡제까지 오는 이康熙 건룡 이 한 135년 이 13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건룡 시대라는 건 이제 영정조가 끝나는 시기 정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시기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개념이 성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강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택동이 지금 물려받은 강역이라는 게 사실은 장항량이만 어떤 동북군만 독자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사실은 이게 중국의 오늘 강역에서 떨어져 나갔을 거고 장개성만 절강 상인들하고 잘 부패하지 않고 잘했으면 양자경이 이나 떨어져 나갔을 거고 뭐 티베트 신강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우이그르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근세 지금 이건데 이것이 하나의 모택동에 지금 이 세계로 들어온 거는 지금 건룡 시대 때 확립된 중국이라는 개념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는 누구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고구려 후손들이 결국은 오늘의 중국의 개념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고구려 내가 말하는 고구려 패러다임이 중국을 만들어 준 건데 결국은 이 패러다임에 여기서 뭐냐면 이들은 그야말로 성인 지치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야말로 인류 사상 플라톤이 꿈꾸던 거의 그 철인 정치를 실현을 했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명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냐면은 뭐 전체 그 당시 만주족이라는 게 100만밖에 안 되는 데지만 뭐 8기군이라고 그래봐야 뭐 한 10만 정도 뭐 될까요? 10만 뭐 하여튼 이게 뭐 3억에 당시 3억 이상의 중국 이거를 통치한다라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이들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성인의 그러니까 명분이 이 사람들은 명나라를 중국을 자기들이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명나라가 자체로 멸망했기 때문에 그 민중들의 도탄을 우리가 그들을 민중의 도탄으로부터 구해준다는 명분으로 어떤 면에서 요새 말하면은 무슨 뭐 대리 경영자를 모시듯이 그냥 완전 파산된 회사에 훌륭한 지도자를 모신다라는 개념으로 북경에 입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썩은 요를 개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은 아주 모범적인 강대한 국가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건룡시대 때만 해도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세계 최강의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서양의 열강들의 이 도둑놈들이 와서 이 거대한 쌓인 이거를
아편으로 빼내고 뭐 영토 빼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거를 착취하고 이제 괴멸시켜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20세기 소위 열강에 이런 발호가 있었고 결국 이것이 다시 모택동에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사실은 1945년 8.15를 기억할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게 1971년 8.15거든요. 이게 이 1971년 8월 15일 날이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근본위 제도를 포기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그 월남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워낙 월남전에서 오지게 깨져가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러의 근본위 제도를 끊겠다는 걸 선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달러는 금이라는 것 자체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금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거는 금덩어리란 실물 가치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이거 사실은 실물이 아닌 허물인데 그것 자체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조작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기나긴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이 기축통화라는 하나의 이 수단을 가지고 전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게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화폐전쟁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변화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물 경제가 이제 공동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조작을 통해서 그 물류를 그러니까 부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방법으로 세계를 조작해 가면서 결국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막 그런 수단으로 그런 달러가 그렇게 기축통화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간단하거든요.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의 달러의 장량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무력이 가서 전쟁도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걸로 해서 흐름을 조정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불리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차오량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미래사회에서 결국은 미국이 자꾸만 중국을 이 견제하는 방향에서 중국과 이렇게 대적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의 적은 미국일 뿐이다. 결국은 미국을 망하게 하는 건 미국일 뿐이니까 결국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넘어서서 어떠한 뭔가 건강한 어떤 도덕적인 뭐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한번 이 차오량이라는 사람의 논리를 프레시안의 박인규 사장이 박인규 대표가 아주 자세하게 요약해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계 정세를 아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차오량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 중국의 이제 군사력의 증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결국 21세기 사상에 있어서 21세기 아니 이거 꿈 같은 얘기야. 내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지만은 21세기 사상의 결국 핵은 다시 우리가 노자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난 이게 내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그런 허황된 지금 물류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양식을 막 생산 양식과 물류 양식의 변화라고 하는 이 한 측면에서 오늘날 정보사회고 모든 이 모든 지금 인터넷 문화고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결국은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국은 욕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인간의 가장 심오한 문제를 우리가 욕망이라는 한 문제로 놓고 보면은 이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 부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부귀에 대한 그 열망을 절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인간에게서 가장 나는 에센셜한 문제가 아닌가. 가장 에센셜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선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이거를 제1차적으로 생각하는 이 농촌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걸 죽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물류 질환하고 해도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몸의 존재라고 하는 이 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중요한 것이고 이 몸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주 기본적인 건 이 식색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식색의 문제라는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절제하느냐. 이런 거가 본다면은 내가 보기에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이 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서양 사상에 있어서 지금 플라톤이 제기한 문제는 이거를 이 정면으로 다루질 않고 결국은 난리지의 문제로 간 거거든요. 서양의 모든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의 문제로 가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 철학 자체가 윤리학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윤리학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동양 고우전은 사실 윤리의 문제죠. 동양 고우전은 윤리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이것은 뭐냐면 날리지의 문제란 말이에요. 날리지. 근데 이 날리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날리지라는 것이 이 날리지라는 게 결국은 트루스의 문제란 말이야. 응? 트루스를 인지하는 이 에피스테메라고 진지라고 그러잖아요. 에피스테메의 문제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플라톤도 뭐냐면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knowledge is not perception이라는 거거든. 지식은 지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양 철학의 대명제예요. 지식은 지각이 아니다. 지식은 지각. 왜?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거, 퍼셉션이라고 하는 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셉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관을 통해서 지금 시공 속에서 파악하는 지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저기 나무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 감각으로 내가 보고 저기 나무가 있다. 근데 얘들 얘기가 그거는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저건 곧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응? 저기 나무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잖아. 잘리고 그러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맛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곧 맛이 없는 게, 밥도 주부가 금방 했을 때 맛있잖아요. 조금 놔두면 맛이 없어. 근데 남편은 그냥 딴정 부리다가 다 맛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부가 화내는 거란 말이야. 이거 맛있었는데 이게 먹고 맛없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물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 만든 요리는 맛있다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건 벌써 맛이 없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저 여자는 아름답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여자는 억울해할 수도 있으니까. 금방 억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 몸의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사과는 참 향기롭다. 근데 어떤 데 보면 이게 막 괴로운 냄새가 내 몸에 무슨 당의 변화든가 하여튼 인슐린이 어떻게 되면 이 맛이 시기만 하다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의 조건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다라는 게 걔들은 뭐냐면 that is beautiful 그러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 진정한 이다라는 거는 영원히 불변의 이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변의 이다. 이게 이제 파르메니데스부터 꾸준히 오는 게 뭐냐면 이다. 이거는 이다라는 거는 완벽한 불변의 이다야만 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이 이다고 is not이 같이 되면 이거 아니라 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저 여자는 아름답다, 저 여자는 아름답지 않다가 동시에 그건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은 이 knowledge라는 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불변의 이거를 퍼시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퍼셉션의 세계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얘들에게서는 그게 욕망의 문제로 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감각적인 나의 존재라는 것도 결국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의 세계와 결국 감각계라고 할까? 감관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완전히 이다. 비잉의 세계라고. 이건 존재의 세계고 불변의 세계고, 이거는 그야말로 관념의 세계죠. 관념만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념만의 세계는 그거는 knowledge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가 있냐. 이게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거는 다 개념의 조작 안에, 이게 전부가 개념 안에 이게 다.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이거는 불변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얘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데아에 속한 것이고, 이데아에 대한 추억이 있다.
어? 그 회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상을 하는 거. 그러나 우리 육체는 감각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관에 의한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양다리 존재란 말이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감각계는 이 이데아를 분유했다고 그랬잖아요. 분유해서 있지만 이 분유된 감각계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여기에는 못 미치는 거죠. 이게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여기 살고 있지만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적 삶이라는 거는 그 이데아를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를 직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철학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에 있어서도 그 인간 존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도 이 적에서 여기서 이제 3단계로 나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정욕적인 부분의 덕은 소프로시네라고 그래서 소프로시네라고 해서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정욕적 부분의 정욕. 인간은 정욕적 존재인 동시에 그러면서 또 이 기계가 있다. 기계. 이 정욕을 뛰어넘는 또 상위의 개념이죠. 이 정욕적 부분의 덕으로서의 용기. 이게 안드레이아. 소프로시네 안드레이아. 그 다음에 이성적 부분으로서 아주 이성적 부분으로서의 이것이 뭐냐면은 소피아. 철학자의 어떤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정욕, 기계, 이성 이것이 잘 서로 간에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그거를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시네. 디카요. D-I-K-A, 디카이오시네. 정의, 이게 정의란 말이죠. 플라톤의 윤리학,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서로 간에 조화하고 서로 억제하고 발휘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 상태가 정의지만은, 플라톤은 이 개인의 정의는 소용이 없다는 거야. 개인의 정의는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인간은 이 개인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속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욕과 기계와 이성을 가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절제와 용기와 지혜를 가진 구현하는 개인의 문제하고 사회의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3계급이 이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 결국은 이제 서민들이죠. 이게 서민들. 이 농공 상인들, 이게 전부가 서민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용기, 기계, 여기 용기 이게 속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군인, 가디언, 군인이나 관리들, 이런 이제 최후의 지혜 철학자가 이게 통치자가 되는 거죠. 선의 이데아를 구현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개인의 저기나 같은 이 세 클래스가 완벽하게 자기들의 기능을 다 발현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사회의 결국은 위대한 통치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플라토닉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플라토닉 아이디얼리즘,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 플라톤의 지식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아까 knowledge의 문제가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지식은 지각이 아니다 라는 문제에서, 사실 이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기 나무가 있다, 저기 나무가 있다지만 저기 나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나무가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알잖아요. 그게 그 지속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명제는 저기 나무가 있다라는 건, 이 요리가 맛있다, 이거는 그 맛있다고 하는 게 순간 맛있다, 맛있지 않다라고 부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공통성이 있고, 우리가 뭘 보는 걸, 내가 보는 거를 똑같이 저 사람이 보냐, 이거 보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보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리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진리의 척도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이 추저분한 발상이냐. 이거 가지고 서양은 2000년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는 뭔 도움을 줘. 물론 과학이라는 게 발전되고 수학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된지 몰라도, 결국 인간 존재의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를 괴롭히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물은 끊임없이 유전한다. 유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다에서 아니다로 가는 유전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이다라는 상태가 지속되는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그냥 yes and no, 배중률, 모든 사물은 이다가 아니면 아니다, 이다, 그 가운데 타협은 없다, 이게 배중률이란 말이에요. true이거나 false이지 그 가운데는 없다. 이게 논리학의 아주 수학이나 논리학의 대전제란 말이야. 모든 사물은 이다가 아니다가 동시에 될 수 없다. 이건 모순율이고. 그러니까 모순율과 배중률적인 발상을 시공의 사물에 적응시킨다는 게 얼마나 스튜피드한 얘기냐. 우리는 시공 속에 살고 있고, 시공에서 내가 말하는 지속의 논리에 의해서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토니즘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론적인 거는 근본적으로 이건 틀린 것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논의 자체가 틀렸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만 2000년, 3000년 떠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건 나는 이건 소화병적인 그야말로 하등의 그 재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논의일 뿐이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학도 결코 진리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컬한 부산물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지만 그 진리라는 것을 과연 knowledge를 perception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knowledge는 perception이에요. perception. 우리가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지각하는 세계와 이성적 세계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참 그 수라는 개념이라든가 나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손가락이 10개다 하는 거하고 뭐 10 더하기 10은 20이다 하는 것은 하나는 수학적 명리고 하나는 전혀 차원의 다른 문제라고 서양에서는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셈이라는 그것과 고등수학이라는 거에는 모종의 분명한 연속적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추상적 그 인퍼런스라는 게 이런 그 추리의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선천적인 지식으로 뭐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회상으로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통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언어라는 문제에 서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그 매료가 되었고 그 언어의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관계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고 그것을 수학적 세계를 그 진리의 표준으로 삼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수학적 세계라는 것이 결코 우리 현실적 우리가 말하는 감성의 세계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현실적인 인간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그리고 그 능력을 완전히 이 현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플라토니즘은 내가 보기에는 정당치 못하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의 세계를 형상의 세계로 보고 이 진료라고 하는 매터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도 사실은 플라토니즘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플라토니즘을 극복한 이론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오늘날 인간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철학의 궁극적인 임무는 역시 인간학에 있는 것이고 그 인간학의 문제는 지금 이데아와 현상계를 분리하는 논의에서 인간은 찾아지지 않는다. 플라토니즘은 완벽한 오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러한 논의를 세워놓고 그러한 오류적인 논리에서 무엇이 그 파생되어 나가느냐를
우리가 봐야지. 뭐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이 뭐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앞에다 놓고 서양 철학사를 보는 시각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 오류적인 철학의 인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런 욕망과 같은 욕과 같은 인간학적인 과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어떠한 지식의 true and false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다. 좀 저 자신이 머리가 완벽하게 그 이러한 논의에 대한 지금 어떠한 그 논리적 구조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서양 철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논의도 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이거를 프로블럼 솔빙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플라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플라톤의 논의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벗어나야 될 텐데 다음 시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면서 또다시 플라토니즘을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플라톤은 기하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거의 죽고 난 후로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능가하는 사상가가 서양에서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 또한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간의 모든 논의를 우리는 쿨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모든 중세 철학의 해결까지 내려오는 모든 현세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우리가 또다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함과 그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동시에 분석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